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말이죠. 중부지방에 많은 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출근길부터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얼마 전 불친절 논란으로 여론의 치도곤을 맞았던 강원도 속초 오징어 난전. 이 상인회가 막 사과문 읽고 저렇게 머리까지 숙였는데 이번에는 바가지 논란입니다. 자, 속초시청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인데 오징어 2마리 56,000원짜리 회입니다. 저게 어떠신가요? 자, 오징어 값이 많이 비싼가 했는데 자, 난전 바로 앞에 횟집에선 저렇게 2만 원에 오징어 2마리 확연히 차이가 나죠? 서비스 회까지 줬다네요. 와우.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자,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유방암 사기 환자예요. 힘든 항암이지만 사반 보면서 잘 버팁니다. 우리 가족들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하신 윤성희님 힘내시고요. 자, 고속버스 맨 뒷자리에 어떤 여성분이 저렇게 발을 올려놨어요. 발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빨리 종 내려 하신 손명화님. 미국 위스콘신 삽니다. 80평생 그림 한번 배우지 않은 우리 아버지 이승로 씨, 우리 애들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사랑의 아빠 하신 이경하님. 자, 출근길에 트렁크 쪽에 여치가 있더라고요. 그냥 놔뒀죠. 자, 1시간 고속도로 달려 직장에 왔더니 저 녀석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강한 맞바람을 이겨낸 여치, 너 짱이야 하신 지경화님. 자, 전주 에코시티입니다. 쌍무지개가 멋지게 떠서 찍어봤어요 하신 손민주님, 김종숙님, 고은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트렁크에 매단 생명입니다. 자, 도로에서 목격된 충격적인 장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비 오는 어느 도로 위입니다. 자, 달리는 차 트렁크 뒤에 빨간 자루가 대롱대롱. 자, 그런데 자루 밖으로 빼꼼 고개를 내민 저것은 오리! 살아있는 오리! 아니,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차에 저렇게 매달고서 자, 어디론가 지금 달립니다, 지금. 자, 보면요. 살아있는 오리도 있고 죽어있는 오리도 있는 것 같던데 와, 이거 정신 나갔네, 진짜. 이거 지금 뭐하는 인간들이에요, 이거? 이게 경남 거제의 한 도로고요. 제보자가 목격한 상황인데 지금 트렁크 뒤에 살아있는 오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야생 오리를 매달고 주행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결국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운전하는 사람이 별다른 거 없이 웃거나 그냥 비아냥거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여기에 어느 아시아 식료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외국인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동물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커 보이고요. 근데 이제 외국에 따라서는 동물보호법 같은 게 좀 더 정비가 안 돼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자기네 나라는 그럴 줄 몰라도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면 속지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한다 그러면 저것 때문에 만약에 오리가 죽게 됐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거든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야생오리 잡아 먹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어가죠. 꼭꼭 숨어라 택배 보일라. 자, 정말이지 황당한 택배와의 숨바꼭질. 분명 배달했는데 사라졌어. 자, 그 행방을 제보 영상에서 찾아보시죠. 자, 택배 보관소 찾은 남성. 쌓여있는 택배들 틈에서 하나를 쓱 저렇게 픽업합니다. 자, 그런데 두리번 하더니 선반에 놓인 다른 택배들을 꺼내고 치우고 하더니 아까 들었던 그 택배를 구석으로 쓱 저렇게 감춰버립니다. 자, 그리고는 다른 택배들을 저렇게 가려서 원상복구를 하는데요. 자, 이내 보관소를 떠나서 뚜벅뚜벅 집으로 고고. 아니, 본인 택배인 것 같은데 왜 안 들고 가죠?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죠. 지난 7일 택배기사 일을 하는 제보자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 1층 택배 보관소에 택배를 두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택배 주인인 남성에게 한밤중에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래서 받았더니 왜 택배를 문 앞에 안 두고 갔느냐 항의를 하더랍니다. 다음 날 택배 사무실로 고객 불만이 접수가 됐고 남성은 물건이 분실됐다면서 담당 직원 사과를 해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30분 정도 직원이 전화로 사과를 했고요. 환불 요청까지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제보자가 다시 오피스텔에 방문해서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남성이 저렇게 이 택배 보관소에 방문을 해서 택배물을 숨기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다른 택배랑 헷갈렸다고 말을 했다는데요. 경찰에 신고를 했다지만 경찰 쪽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상습범인 것 같습니다. 다른 택배사들도 같은 남성 고객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적이 있다고 해요.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은 아직까지 사과 전화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걸 그냥 놔둬도 되는 건지 민사소송을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분명 도착했다고 했는데 안 보이는 택배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띵동. 택배 도착 문자에 나가봤더니요. 어라, 문 앞에 있어야 할 택배가 풀숲 속에 꽁꽁. 아니 무슨 일인가 CCTV를 돌려보셨더니 자, 놀라운 장면이 만나보시죠. 스르륵 집 앞에 도착한 저 트럭 좀 보세요. 자, 그런데 배달기사 안 보이고 휙! 아하, 휙 하고 놀라운 택배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풀숲으로 쏙! 아우, 나 진짜 정말 너무 잘 던지는 것 같아 하면서 저렇게 가는데 아이고! 아유, 저건 이제 지난 9일날 충남 당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보자가 좀 황당한 일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는데도 나가보니까 없어서 구석구석 찾아보니까 숲풀 속에 있었던 거고 어찌된 영문인지 CCTV를 돌려봤더니 택배 기사분이 내리지 않고 창으로 휙 던졌던 겁니다. 이 안에 약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다행히 파손되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택배회사 측이 연락을 했고 그랬더니 우리가 좀 페널티도 주고 교육도 제대로 시키겠다 이렇게 아이고, 답이 5월에도 던졌네. 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또 이 택배 기사분 트럭에서 택배를 던지고 갔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야, 세상. 자, 아이고, 참. 아유, 진짜 좋습니다. 자, 걔도 놀랐어요. 다음 이어가죠. 두 눈을 의심했어요. 자, 지하철에서 목격된 충격적인 장면들.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은 여성. 자, 노란 전자담배를 입에 타더니 옆에 어르신이 있든 말든 아무렇지 않은 듯 허연 연기를 폴폴 뿜어내면서 휴대폰 삼매경에 빠져 있는데 확실히 진짜. 그러니까요. 저 비상벨 울리고 난리 날 수도 있는데 저렇게 뻔뻔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저께 밤 10시 반쯤에 4호선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 한 30대쯤 되는 여성이 전자담배를 지하철 안에서 핀 건데요. 게다가 저 여성이 앉아있던 자리는 경로석이라고 합니다. 저 여성 건너편에 어르신께서 두 분이 앉아 계시고 또 이쪽 건너편에는 초등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아이고. 모두 한숨을 쉬곤 했지만 저 여성은 10분도 넘게 저렇게 전자담배를 폈다고 합니다. 꼭 전자담배는 연초랑 달라요. 이딴 소리 합니다. 또 저런 분들이.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우리 집 희망 온도는 30도.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더워 집에서 매일 에어컨을 틀고 지내는데요. 저희 남편이 제가 에어컨을 켰다 하면 춥다면서 에어컨을 끄지는 않고 온도를 30도로 맞춰둬서 고민입니다. 제가 파워 냉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희망 온도를 26도로 맞춰놓을 뿐이거든요. 저희 집은 정속형 에어컨이라서 계속 켜두면 안 되고 한두 시간 틀어놨다가 끄고 이렇게 껐다 켰다를 반복해야 전기세를 되려 아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30도로 계속 틀어놓을 바엔 차라리 에어컨을 끄는 게 낫다고 하면 남편은
30도에 맞춰 놓으면 실외기는 안 돌아가고 공기 순환만 되는 정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온도를 높여 놓습니다. 하루는 집이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려고 봤더니 남편이 한참 전부터 30도에 맞춰서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날엔 30도로 맞춰놓고 밤새 땀 흘리며 자다가 더워서 깬 적도 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그럼 송풍으로 해놔라 말해봤지만 남편은 전기세를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평소에도 짠돌이 기질이 있어서 일회용품도 서너 번 더 쓰고 버리고 돈 나가는 일은 잘 안 하려고 하는 남편인데요. 저보다도 더위를 더 많이 타는지라 덥다고 토로하면서 옷은 홀딱 벗고 계속 30도를 고집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남편과 싸우기만 할 뿐 아직 합의점을 못 찾았는데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자기야, 우리 집 에어컨 최신형 인버터 아니고 구형 정속형 에어컨 바짝 시원하게 하고 끄는 게 훨씬 이득이라니까.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정속형 에어컨은 틀어놓으면 아무리 설정 온도를 높게 해놔도 실외기가 돌아간다니까. 내가 한전에 다 물어봤어. 에어컨 리모컨 내놔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다음 남편이에요. 여보, 나도 다 알아봤어. 설정 온도가 30도면 방이 금방 그 온도에 확 도달하니까 실외기가 꺼지는 시간이 늘어난다니까. 실외기가 꺼지면 에어컨 틀어도 전기요금이 안 나와요. 공기 순환되면서 바깥바람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아이고 무식하기는 진짜. 여름엔 더워야지 춥냐. 에어컨 리모컨 돈터치 X. 박 변호사님. 자, 뭐 기술적인 건 저는 전혀 모릅니다. 문과. 실외 문과이기도 하고 실외기가 뭐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알 수는 없는데 간혹 이제 이 갈등은 집에 좀 있어요. 뭐 껐다 켜는 게 좋다. 아니면 뭐 그냥 쭉 켜는 게 좋다. 있는데 그 집에 따라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더우면 그냥 에어컨을 좀 해놓고 사는 게 맞지 않나. 뭐 이상하게 그 30도를 하는 거는 에어컨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고 또 제 개인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우면 전 집에 가기 싫거든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남편 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 말이 틀린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저도 일단 30도는 너무 덥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쾌적하게 집에서는 좀 쉬는 곳이 되어야죠.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도 보면 너무 이렇게 자린고비 남편들 때문에 아주 화병 걸리겠다는 부인들이 맞아. 많으신데 대단한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남들 하는 만큼만은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26도가 정도면 딱이지 뭘 그냥. 26도, 27도도 아끼는 온도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분은 에어컨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상한 집착 내지 고집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박상희 교수한테 좀 보내가지고 상담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아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는데 저런 상태를 내버려두면 점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빨리 손을 쓰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군요. 김하은 아나운서. 저도 오히려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30도로 계속 틀어놓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가족분들도 대부분 이제 30도면 끄고 선풍기를 써라 이런 반응이신데 그중에 SJY님께서 저희 집도 에어컨 30도에 맞춰서 사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30도에 맞춰도 충분히 잠 잘 수 있다고 약간 유일한 댓글이었고 그리고 철없는 아이님께서 에어컨부터 차라리 인버터로 바꾸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이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당신의 취향, 원료는 알고 드십니까? 말라센시스, 식약처에 등재된 진짜 취향. 정관장이 찾은 진짜 취향. 기다림, 정관장. 창문 좀 열자. 답답해. 엄마, 여기만 더워. 추운데 이제 끄면 안 돼? 후텁지근하고 끈적이는 집안 공기. 이제 한 방에 끝낸다. 환기청정에 제습을 더한 사계절 에어케어 솔루션으로 미세먼지, 유해가스는 물론 이제 습도까지 한 번에. 여름에도 뽀송하고 시원하게. 공기 고민 끝. 나비엔 제습 환기청정기. 새로운 IPTV 뭐 알아? 이 퀄리티, 이 가격인데
900원 OTT 할인까지 따져보면 확실한 TV IPTV.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저녁 코스 요리가 순서대로 준비되고 식사 자리도 점점 무르익어 가는데요. 이렇게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심각한 분위기로 돌변합니다. 유독 화가 나 보이는 한 남성은 셰프를 폭행하고 욕설까지 하는데요. 대체 이 레스토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고급 요리가 코스로 나오는 레스토랑 파인 다이닝을 운영하고 있는 이 셰프님의 제보입니다. 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셰프님은 강남에서 파인 다이닝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저녁 디너 코스가 2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고급 음식점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한 여성한테서 예약 전화가 왔어요. 맨 처음에는 홀로 예약을 했다가 나중에는 꼭 룸에서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예약도 바꿔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다 오셨는데 4명이 왔다고 합니다. 여자 둘, 남자 둘에. 그래서 식사 서빙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고급 음식점에서는 이제 요리가 나오면 그 요리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시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손님들은 아우 됐다고 우리 지금 중요한 얘기하니까 대화 방해하지 말고 이제 들어오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와인도 직접 드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테이블을 다 이제 와인 세팅까지 다 해드리고 방해하지 않으려고 직접 드시게끔 싹 테이블 해드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우리 대화에 방해받기 싫으니까 안 들어오셔도 돼요. 와인도 우리가 알아서 따라 마실게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식사가 진행된 이후에 이 룸 안에서 이 컴플레인이 왔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나중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왜 신경 안 써주냐고 했을 때 저는 좀 많이 놀랐죠. 일단 불만을 제기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마치 손님을 등한시한 것 마냥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긴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저희가 신경을 써드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걸 거부를 했고 다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접객을 왜 안 해주냐라고 하니 접객 서비스를 거절한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왜 안 해주냐고 하면은 사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그냥 죄송하단 말밖에 할 수 없죠. 대화에 방해되니까 들어오지 않으셔도 돼요 했는데 네. 왜 갑자기? 그러니까요. 이게 희한한 게 그래서 이제 그냥 음식만 서빙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방에 이제 와인을 4병을 주문해서 마셨대요. 그래서 4병째가 들어갔을 때 갑자기 왜 이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는 와인을 안 따라줘? 왜 대접이 이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따졌다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그런 건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하긴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또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룸에 들어오기만 했었는데 필요하시면 말씀을 주시라. 그럼 저희가 이렇게 좀 따라 드리겠다라고 사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제보자께서는 이분들 좀 독특하네 뭐 했지만 좀 술에 취하셨나 보다 하면서 넘어가셨대요. 근데 그 후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자, 이게 저녁 7시 이후에 식사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예약제고 또 이 코스 요리라 보니까 사람들이 먹어가면 그만큼 또 나오는 상황이고 그걸 맞춰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내놓습니다. 근데 다른 테이블이나 다른 쪽 곳보다는 아주 늦게 식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테이블이 계속 쌓이는 모습이 있었고 실제로 9시 한 40분, 10시가 뭐 마무리인데 9시 40분 될 때까지 메인 요리도 안 나갔던 상황이에요. 특히 지금 보면 어떤 남성이 룸 안에서 담배 피는 모습도 지금 목격이 저거 안 될 텐데. 네, 안 돼. 당연히 안 돼. 담배가 되겠습니까? CCTV에서 내부를 보다가 결국 안 돼서 타이머로 20분 재서 음식을 갖다 줬다고 하고요. 메인 요리가 안 나갔기 때문에 급기야는 이 제보자가 직접 룸으로 들어가서 테이블에 자리도 만들고 다음 서빙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담배 피면 안 될 텐데요. 자, 아무튼 식사 시간이 2시간이 넘도록 늘어지니까 제보자가 직접 룸에 들어가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메인 요리를 가져올 준비를 했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일이 생긴 겁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냄비 받침? 무슨 얘기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음식을 놓을 자리가 부족해서 그거를 건넨 과정에 이게 냄비에 붙어서 따라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겠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다가 이건 제 실수잖아요. 그거 다 안 먹은 건데 치우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거 제가 하는지 몰랐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얼른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순찰을 치면서 안 먹을 거긴 한데 왜 그 말도 안 하고 가냐.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떨어진지 인지를 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드려요. 근데 이제 저한테 욕지거리를 하고 제가 욕먹을 만큼 잘못했나 생각이 드는 거죠. 냄비 받침이 일단 어떻게 보면 도화선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저 제보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커다란 냄비를 치우다가 실수로 냄비 받침이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의 접시에 떨어진 겁니다. 좀 떨어졌네요. 네, 이 제보자는 이 사실을 지금 모르는 것 같죠. 이걸 모르고 냄비를 치웠고 이후에 다시 룸으로 들어와서 테이블을 보니까 이 접시 위에 냄비 받침이 올라가 있잖아요. 제보자는 그걸 몰랐던 거고 그래서 음식을 다 먹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곧바로 접시도 치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나간 뒤에 여성이 일행들에게 아직 안 먹은 음식인데 접시로 냄비 받침이 떨어졌고 사과도 없이 치워버렸다 이런 말을 했고 손님들이 제보자에게 컴플레인을 제기를 합니다. 제보자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죄송하다 안 먹은 음식인지 몰랐다 빨리 새로 해드리겠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여성이 괜찮다고 안 먹을 거다라고 또 거절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후에도 손님들의 표정이 좀 좋지가 않아 보여서 제보자가 재차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너 태도가 그게 뭐냐? 라면서 반말로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우리 방에 들어오지 말라면서 모욕적인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야, 너 태도가 그게 뭐야? 반말 그리고 욕설. 자, 손님이잖아요. 싸울 수는 없잖아요. 야, 그냥 저 사람들 나갈 때까지 참자 버텼답니다. 하지만 왠지 이후에 상황이 더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마감까지 15분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방에는 이 제보자께서 서빙을 하지 않고 다른 직원이 서빙을 하다가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급하게 디저트를 가지고 갔대요. 그랬더니 그때 아까 반말했던 것들을 그대로 너 들어오지 말랬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보하신 분이 너무 이제 참다가 반말하는 거에 너무 화가 나서 같이 반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이제 목을 가격한 거예요. 그리고 룸 밖으로 몸을 밀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또 얘기하십니다. 너 같은 것은 소리 소문 없이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철로 된 그 가방 넣어놓는 그 가방통 같은 거를 또 셰프들한테 확 던졌대요. 그리고 이제 몸을 밀치고 막 이런 이제 뭐 저렇게 거칠게 얘기를 하고 모욕적으로 그래 주방 허들렌질 하면서 돈 벌면 좋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모욕을 주고 굉장히 상처되는 말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 저분 이렇게 하는 거는 불법이다 말려달라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일행은 또 전 기가 막힙니다. 나 변호사다. 사람이 기분 나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또 제지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저 가해자인 남성 돈도 못 내겠다라고 난동을 피워서 결국에는 경찰에 무전 취식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제보자분의 주장입니다만 야, 주방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돈 벌면 좋냐 이 XX야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돈까지 못 내겠다고 난동을 피우길래 무전 취식으로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이 손님 측에도 연락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라고 주장했던 남성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그 남성은 셰프가 처음부터 불친절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음식 중에 뭐 좀 포크 같은 수저를 챙겨주지 않아서 포크를 가져다 달라 그랬더니 그거 포크로 먹으면 부서진다면서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셰프의 말은 또 다릅니다. 이게 그 뭐 전복 같은데 김을 튀겨서 얹었다는 거예요. 그럼 포크로 찍으면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저를 드렸다라는 거고 평소에 이 매장에 그 리뷰 같은 것들이 달려도 친절하다는 리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CCTV 영상을 1초 단위로 끊어서 봤대요. 혹시라도 내가 표정을 잘못 지었나. 셰프분이? 예. 그런데 그런 표정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일단 손님들은 셰프가 무전취식으로 취식해놓고 나중에는 계산을 했는데도 못 가게 감금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셰프 얘기는 그게 아니라 폭행한 사람만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엇갈리고 있긴 한데 내일 경찰 조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저 그 주도적으로 폭행을 한 사람은 이제 변호사는 아닌데 저 일행 중에 변호사도 이제 몸에 어떤 접촉이 있긴 했거든요. 아예 아는 양반이 저래요. 그리고 저게 지금 저 영상으로 지금 증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폭행, 협박, 업무방해죄 같은 게 성립할 여지가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저 뭐 변호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저 사람도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단은 조사가 진행된다면 아마 처벌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충북 제천의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초등생 4명이 다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놀이기구가 오작동해 아이들이 튕겨져 나간 건데 사고 충격으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지난 주말 충북 제천의 한 놀이공원에서 정말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미 보도를 접한 가족 여러분들 계실 텐데 사고가 난 놀이기구에 탑승했던 어머니께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알리고 싶으시다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던 사건인데요. 지난 9일입니다.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고 제보자가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충북 제천 의림지의 한 놀이공원을 찾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이제 놀이기구 3가지를 탈 수 있는 이용권을 끊었고 이제 첫 번째 놀이기구를 타고 두 번째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위아래로 360도 이렇게 막 회전하는 놀이기구거든요. 저기에 올랐습니다. 제보자의 아들이 맨 가장자리에 앉고 그 옆으로 또래 친구 3명이 더 앉아서 총 4명의 아이들이 지금 탑승을 한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뭐 바로 앞에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놀이공원의 풍경인데 직원이 부스 안으로 들어가고 안전바가 내려온 뒤에 놀이기구가 작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딱 봐도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속도가 이상할 정도로 빨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구를 타고 있던 아이들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빨라졌는데요. 한 아이가 아예 자리에서 튕겨져 나오고요. 또 다른 아이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옆자리로 몸이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이 제보자께서는 본인 아들도 아들이지만 사고 당시 CCTV와 다른 아이들 상태를 확인하고는 딱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살려고 버텼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살려고 버텨준 거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게 그 날라가서 머리 찢어진 친구는 그 옆에 난간에 꼭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얘기하는 게 엄마 이게 안전바가 이게 올라가서요. 제가 이걸 다시 내리려고 힘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네 살라고 자기네가 버텨준 거지 더 어린 아이들이고 더 가벼운 아이들이라서 막 아예 밖으로 날아갔다고 생각하면 저는 엄청 끔찍하거든요. 교수님 진짜 뭐든 붙잡을 수 있는 건 꽉 붙잡고 버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어린애들인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해당 놀이기구는 4살부터 탑승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실제로 타는 애들이 보면 4살부터 이제 유치원 아이들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위주로 타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탄 아이들도 제보자 아들이 비롯해서 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대요. 그러니까 10살은 안 됐으나 4살은 넘는 아이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저렇게 사고가 나니까 아이들이 막 넘어지지 않고 튕겨나가지 않으려고 이제 손으로 막 꽉꽉 잡은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자리에서 튕겨난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는 난간하고 의자를 너무너무 꽉 잡았는데 꽉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막 놀이기구에 온몸과 머리를 부딪혀서 결국에는 머리 옆부분에 5cm가량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의 아들을 비롯한 다른 아이들도 온몸이 다 타박상이고요. 내려와서도 그 충격 때문에 토하고 설사하고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보자님 아들이 한 말 중에 안전바가 올라갔다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고 때 영상을 보면요. 놀이기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직원이 한 사람이 그 작동하는 부스 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기구는 천천히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그 상태에서 안전바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놀이기구 속도가 빠르게 돌아간 것도 문제지만 그게 멈춘 다음에 안전바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더 큰일 났을 뻔했던 겁니다. 안전바가 저렇게 위로 올라갔던 거고 사고가 난 다음에 저거는 지금 사고 난 이후에
이 아무도 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놀이기구를 정상 속도입니다. 속도 느리네요, 확, 확실히. 속도 확 다르잖아요. 예. 확실히 뭔가 이상했다고 하고 또 제보자분은 이 제보자 아이들이 이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먼저 탔던 아이들이 놀이기구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는데도 직원이 계속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작동도 문제지만 중간에 안전바가 풀린 거 진짜 이상한데요. 제보자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사고 직후에 놀이공원 관계자한테 따져 물었답니다. 당시 영상 함께 보시죠. 아니, 자꾸 뭐가 있어요? 선생님이 운행했다 누가 제가 운행했는데 안전도 원래 되게 수동이에요. 내가 이제 갑자기 빨리 보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영문 스톱 줄여놓고 완전히 멈추고 이제 안전바로 내려 올리고 해야 되는데 얘는 마음이 급하니까 너가 빨리 올린 거야 안전바로. 그럼 저게 위에서 돌린 거 맞아요, 안전바를? 다 멈추고 돌렸어요? 이게 아예 다 멈추고? 다 멈추고 한 건 아니에요. 실수. 아, 막 마음이 급해서 돌고 있는데 바를 올려버렸어. 자, 지금 아르바이트생 혼자서 그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막 빨라지니까 급한 마음에 멈추고 나서 안전바를 수동으로 올려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수동으로 올리는 바람에 사고가 커질 뻔했습니다. 뭐 아르바이트생도 그거 잘못했다라고 본인 얘기도 하고요. 결국은 오작동도 있었지만 아르바이트생의 실수까지 더해진 그런 사고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제천의 이 놀이공원 지금 2002년에 놀이공원 개장을 했는데 2021년에도 사고가 한번 있었다고 해요. 그때 아이고. 시정명령을 받긴 했는데요. 시정명령은 경고 정도밖에 안 됐고요. 2024년 9월하고 2025년 4월 달에는 안정성 검사가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2025년 8월 9일 날 다시 오작동 사고 난 겁니다. 결국 지금 14일까지 사용이 중지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사고 후에 놀이공원 측의 대응 어땠을까요?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경찰차, 소방차가 와 있는데도 계속 다른 기구들은 계속 운영을 시키고 표도 팔아요, 심지어. 애들 괜찮은지 나와서 확인한 건 안 하고 보험 빵빵하니까 뭐 절대로 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아이들한테 보상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보험사랑 얘기하시라고. 그럼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얼마 해주면 되냐고. 그래서 저는 그 태도 자체도 너무 괘씸하고. 아유, 얼마면 되냐. 무슨 원빈도 아니고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요. 뭐 그 상태에서 뭐 다른 기구들 운영하고 표도 팔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1시간 후에나 이게 다 멈췄다고 합니다. 이제 부모님들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따지니까 뭐 그럼 보험사랑 얘기해라. 뭐 보험 빵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험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부모님들께서 그때 너무 화가 나셔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 얘기가 아니라 병원비는 보험으로 얼마든지 지원해 드리겠다는 얘기다라고 해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4일까지는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위해서 이제 모든 영업을 중단을 하고 15일부터 다시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왜 아르바이트생밖에 자리에 없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우리가 영세한 사업장이고 너무 덥다 보니까 손님들도 너무 없어서 직원을 놀이기구마다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 제천시청도 무슨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천시에서는 안전관리 자문단을 꾸려서 안전진단에 나서겠다라고 했습니다. 소방이나 전기, 설비 이런 부분 다 두루보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이 업장을 뭐 사용 중지시키거나 이럴 수는 없고 그 문제가 있는 기구를 이 조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18일은 국고에서 현장 점검도 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좀 안타깝네요. 자,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선물 받은 책을 펼칩니다. 몇 장 넘기는 순간 3장의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지는데요. 그 속엔 모두 이 여성의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뒤집는 순간 여성은 큰 충격에 휩싸이는데요. 과연 이 책 속에 숨겨진 비밀은 뭘까요? 자, 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사연 좀 주목해 주십시오. 정말 저는 좀 소름 돋습니다.
한 남자 때문에 밥줄까지 끊길 위기에 놓였다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네, 제보해 주신 분 40대 미혼 여성입니다. 복지센터나 문화센터 이런 곳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새로 강의를 시작해서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이제 한 남성이 70대 초반인데 노란색 정장에 중절모를 입고 나오신 거예요. 다시 한 번요. 노란색 위아래 정장에 중절모를 쓰고 오셨다는 거죠. 아, 이거 태진아 씨 느낌인데 뭐 그러면? 하여튼 굉장히 눈에 띄는데 문제는 시작하자마자 결혼했어? 애인 있어? 뭐 이런 질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옆에서 얼마 뒤에 제보자가 이제 센터에 가고 있는데 옆에서 빵빵 경적이 울리더래요. 그래서 네. 고개를 돌려보니까 그 처음에 그 강렬했던 옷을 입고 있었던 그 노란색 70대 정장. 남성. 네. 남성이 차를 타고 선생님 타세요. 데려다 드릴게. 빨리 타세요. 거듭 요구를 하더랍니다. 제보자가 정중하게 괜찮습니다. 거절을 했는데 남성이 제보자의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차를 몰고 결국 뒷차들이 빵빵 경적을 막 울려대니까 그제야 떠났다고 해요. 그리고 잠시 뒤에 센터에 이제 걸어서 도착을 했는데 이 남성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와우. 음료수를 한 병 이렇게 쓱 제보자에게 건네면서 선생님 저도 외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뒷덜미에 소름이 확 뻗치면서 불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 마치고 난 다음에 칠판을 계속 지워주고 남아서 다른 회원들 다 갈 때까지 천천히 일어나시면서 창문을 닫거나 항상 같이 나가려고 하시는 보이거든요. 제가 먼저 얼른 가세요. 질문 있으세요. 이렇게도 아니요 하면서 질문 같은 것도 반대 묻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왜 저러고 살아? 네, 한날은 이제 수업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한 걸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정말 잘 읽는 좋은 시집인데 주무시기 전에 꼭 읽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마지못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집을 그냥 대충 한번 읽어보려고 딱 여는 순간 사진 3장이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진이 뭐지? 이러고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냐하면 사진 속 인물이 모두 제보자였던 겁니다. 허허. 물을 마시는 사진, 다른 수강생과 웃으며 대화하는 사진을 몰래 찍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70대 남성이 그동안 카메라를 들고 와서 여기저기 찍고 다니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거 제가 오늘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지금 박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그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사진 뒤에 뭔가가 적혀 있었는데요. 그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글귀가 있는데 나중에 하는 말에 따르면 자기가 자작시를 썼으니까 평가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봄꽃처럼 고운 얼굴, 가을밤 같은 적적한 마음. 아가야 너는 아직 모른다. 남자란 건 세월을 견뎌야 비로소 깊어진다는 걸. 그대의 목소리는 나만 듣고 싶은 노랫소리. 이렇게 시를 이제 사진 3개에다가 저게 자작시예요? 자작시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저도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이걸 보고 제보자가 온몸에 전율, 좋은 의미의 전율은 아닙니다. 진저리까지 좀 쳤다고 합니다. 야, 이거 요즘 말로 070 뭐 이런 거예요? 040에 좀 더 나간 버전? 양앵커는 이런 거 참을 수 있나요? 저한테 묻지 말아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당연하죠. 이건 못 참는 문제거든요. 당연하죠. 제보자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 측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제 정리해서 털어놨는데요. 센터 직원이 이제 해당 수강생이랑 직접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했고 그로부터 얼마 뒤에 70대 남성이 직접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나도 아내와 손주들이 있고 이상한 사람 아니다. 그냥 아내가 있대요? 네, 있대요. 가족이 있고 내 딸 같아서 친근하게 대한다는 게 이게 좀 지나쳤던 것 같다는 말을 하더래요. 그렇게 거듭 뭐 미안하다고 했는데 당시 뭐 주변에 수강생도 있고 제보자도 좀 많아서 일단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하여튼 맨날 이 양 변호사님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하는 얘기 내 딸 같아서 이거 완전히 너무 그냥 어쩜 이렇게 약속이나 하는 듯이 똑같아 레퍼토리가. 그러게나 말입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인데 여기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수업 끝나고 나서 미적미적 짐을 또 천천히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른 수강생들 다 나가고 딱 둘만 남으니까 또 와서 최근 문제도 있었는데 사과도 할 겸 내 차 타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 뭐 이렇게 자꾸 태우려고 그래. 아니 그러게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다른 수강생이 도와줘서 그 자리를 모면을 했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싶어서 센터 측에 문제 제기를 하고 수업 근함성 못 듣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센터 측에서는 이게 명백하게 범죄라고 보기가 좀 모호해서 그건 좀 곤란하다고 해서 지금은 이 제보자분이 이게 지금 센터 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상황이랍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저게 범죄로 하기엔 곤란한 거예요? 약간은 애매한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범죄가 되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뭔가 시도를 하거나 만나고자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접촉을 하거나 분명히 이제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했는데 저는 좀 문제는 전 센터 측에 좀 문제 같아요. 만약에 더 나쁜 행동, 더 좀 이런 밀접한 행동을 자꾸 하면 센터 측에서 중간에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이거만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기에는 조금은 약해 보이는데 요거 이후로 뭐가 나간다 그러면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양 변호사님도? 뭐 형사 범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진을 몰래 찍는 것도 최소한 초상권 침해는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남녀 간에 있어서 나이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는 사회적 약자로 이럴 경우에는 범죄다. 그래서 성희롱 정도에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센터 측에서도 관리 차원에서 꼭 형법의 범죄라고 해야 이걸 저촉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그 조금 더 세게 센터 측에서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다. 네, 저도 이거는 성희롱 정도로 왜냐면은 뭐 정말 몰래 촬영을 했고 개인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한 거잖아요. 이 70대 노인을 위해서도 정확하게 부드럽지만 얼마든지 단호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개인 연락을 하시거나 몰래 촬영을 하시거나 이러면 우리 센터 나올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주시고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못 나오게 이 70대 분을 막아야지 이렇게 선생님이 그만두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요. 네, 어르신들과 함께 일하는 기관일수록 더욱더 이렇게 철저하게 선진 기관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분을 위해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잘못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면 아, 이 정도 넘어가는구나라고 얘기해서 또 내 차 타고 가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은 아, 이거를 내가 친근함으로 이렇게 한 거라고 끝까지 우기면서 그렇게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일로 제보자분께서 그만두시면 다른 선생 오면 또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지금 가족분들 다 분노를 하고 계신데요. 앤드루 강님께서는 센터도 문제라고 센터에 대해서도 문제를 좀 제기해 주셨고 근데 저 여성분이 왜 관둬라는 입장이랑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빨리 센터를 그만두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약간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제보자분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블랙박스 차가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너를 돌자마자 갓길에 시멘트 트럭이 한 대 있는데 가드레일을 부딪히면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럭 운전자 뛰어내릴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데요. 운전해야지. 쭉 내려가더니 결국 도로에 떼굴떼굴 몸을 던집니다. 그러자마자 트럭은 차를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아, 이게 웬 난리야 이거. 저 트럭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절벽 앞 가게에 있던 2명의 사람이 다쳤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천만다행입니다. 아유, 다음 이어갑니다. 자,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여성 갑자기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몸을 던집니다. 그와 동시에 옆에서도 웬 할아버지가 강물에 뛰어드는데요. 왜요? 자, 그곳에 한 아이가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보이셨습니까? 야, 저기서 놀던 아이가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뻔했던 겁니다. 저 동그라미 안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본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저 할아버지가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던 겁니다. 이야. 덕분에 아이는 물론이고요. 물에 뛰어든 두 사람도 모두
무사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 모습을 본 두 사람, 사람들 용감한 두 사람을 칭찬해줬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물이 그렇게 깊지 않은데요. 아이가 이랬을 수도 있. 제가 잘못된 판단인가요? 박 변호사님. 죄송해요. 저도 솔직히 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면 돼. 왜 누워 있니? 이런 생각. 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 박수는 한번 보내주시고요. 다음 이어갑니다. 자, 여기는 휴게소 앞입니다. 세차게 내리는 비 때문에 차들이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요. 이때 보세요. 한 전기차입니다. 저 전기차. 뭐야 방금? 번쩍 번개가 내리꽂힙니다. 어머, 자, 다시 천천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번개가 무려 3번이나 정확하게 저 차량 위에 떨어진 겁니다. 차에 있던 사람도 놀라는지 그 자리에 멈춰 섰는데요. 자, 차 운전자는 고작 내리지 않고 구조 신고를 먼저 했습니다. 다행히 사람도 무사하고요. 와. 차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야. 번개가 남긴 작은 흔적 좀 이따 보세요. 저렇게 흔적이 남은 거예요. 저 정도는 복권 사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 교수님? 네, 저 차 이름이 너무 궁금한 거죠. K차는 아닌가요? 차 바꾸시려고요? 너무 좋은데? 예, 네.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수영장에 들어간 조그마한 강아지가 첨벙첨벙 앞발을 움직입니다. 주인이 잡아주고 있어서 이건 수영을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상태인데요. 이제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상태가 아주 표정이 밝다 못해 녹아내리는 표정인데 이게 극락을 맛보는 건지 하기 싫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눈 떴어. 자, 웃던 주인이 손을 놓는 순간 깜짝 놀라더니 이번엔 진짜로 수영을 해서 다시 주인에게 다가갑니다. 아이고. 주인이 강아지를 달래듯이 안아드는데요. 아우,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예, 다 했어요? 네. 박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 못 믿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걔가 누워서 편안하게 있는데 갑자기 떨어뜨려서 수영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눈을 크게 뜨고 이게 뭐 주인 맞나 이런 느낌으로 어이구 나 빠뜨리지 마. 네. 예, 자 클로징 하겠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